여기 헌법재판소의 한 판결을 보고 충격에 빠진 한 외국인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는 골드만삭스에서 15년간 아시아 정치를 분석해왔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한숨을 내쉬는데요. 정부와 대통령을 지켜야 할 여당 내부에서도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헌법재판소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심지어 해외 투자자들도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 전문가가 가장 놀란 것은 법원의 태도였습니다. 선거 숫자를 확인해달라는 간단한 요청조차 거절당하는 모습을 보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이클 존슨입니다. 저는 골드만삭스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정치 리스크 수석 전문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아시아의 정치와 경제를 분석해왔고 특히 한국 정치 상황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것이 제 주요 업무입니다. 이 이야기는 2025년 1월 추운 아침에 시작됐어요. 저는 서울 여의도에 있는 골드만삭스 한국지사에서 평소처럼 아침 회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 특별한 보안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전화 화면을 보니 미국 법무부 사이버 범죄 수사국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이곳은 컴퓨터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잡는 정부 기관이에요. 순간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이들은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전화를 걸어오거든요. 전화를 받은 요원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존슨 씨, 저희가 민감한 사건에 대한 도움을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골드만삭스의 전문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어서 말한 내용에 저는 깜짝 놀라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미국 기업들에서 북한 기술자들이 몰래 일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이건 심각한 문제였어요. 북한은 미국 기업에서 일할 수 없어요. 국제사회가 정한 제재 샌크션스 때문에 그런 일이 불가능해야 했어요. 이런 규칙이 존재하는 이유는 북한이 이런 일자리에서 번 돈을 무기 개발 같은 위험한 일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요원은 2명의 북한인 진성일과 박진성이 여러 기업을 속이고 취업했다고 설명했어요. 그들은 가짜 서류와 정교한 컴퓨터 기술을 이용해 마치 다른 나라 출신의 평범한 기술자처럼 보이게 만들었어요. 게다가 이들은 원격으로 근무했어요. 즉, 회사에 직접 출근하는 대신 먼 곳에서 컴퓨터로 일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누군지 아무도 확인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날 아침 저는 요원이 보내준 자료를 몇 시간 동안 분석했어요. 문서 하나하나가 마치 거대한 퍼즐 조각 같았고 저는 그 조각을 맞춰가면서 점점 더 걱정스러운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이들이 단 한 곳이 아니라 여러 회사에 취업했다는 거였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신경 쓰였던 건 그들이 사용한 방법이었어요. 이들은 원격 접속 소프트웨어 리모트 액세스 소프트웨어를 이용했어요. 이건 마치 마법의 열쇠처럼 멀리서도 다른 사람의 컴퓨터를 조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기업들은 이들에게 회사 노트북을 제공했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단순히 재택근무하는 직원들에게 필요한 장비를 준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들은 이 노트북을 이용해 자신의 정체와 위치를 철저히 숨기고 있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우리는 채용 과정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마치 누군가가 우리 집 문을 따는 법을 알아낸 것과 같았어요. 이제 우리는 더 강력한 잠금 장치를 설치해야 했어요. 앞으로는 누군가가 신분을 속일 때 더 쉽게 잡아낼 수 있는 새로운 보안 도구가 필요했어요. 그 사건을 깊이 파고들면서 저는 점점 더 큰 그림을 보게 됐어요. 이건 단순히 2사람이 규칙을 어긴 문제가 아니었어요. 북한은 제재를 피할 수 있는 영리한 방법을 찾아낸 거였어요. 그리고 그 방법이 바로 우리가 보호해야 할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날 저녁까지도 책상 앞에 앉아 메모를 하면서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지난 20년간 기술과 보안 분야에서 일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이들이 미국 기업들 안에서, 그것도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북한에서 일하면서 완벽히 신분을 숨겼다는 사실이 놀랍기도 했고 동시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분명 시작에 불과했어요. 앞으로 더 많은 사실이 밝혀질 거고 더 충격적인 진실도 나올 거였죠. 하지만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한 건 바로 그날, 그 첫 번째 전화였어요. 그날 우리는 컴퓨터 보안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기술과 국제 안보의 세계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날 밤 일을 마치고 짐을 싸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앞으로 우리가 또 어떤 비밀을 마주하게 될까? 이번 사건은 우리가 컴퓨터 보안을 바라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꿔놓을 거였어요. 제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처음 들었을 때가 정확히 언제였는지 또렷이 기억해요. 서울에 있는 제 사무실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은 밝았고 아래 거리에는 사람들이 각자의 일상으로 분주했어요.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이 결정이 우리 민주주의의 근본을 뒤흔들 거라는 걸 알지 못했죠. 저는 정치 분석가로서 정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그들의 결정이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는 일을 해요.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법원, 즉 헌법재판소에서 일어난 아주 중요한 일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해요. 헌법재판소를 스포츠 경기의 심판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보면 쉬워요. 이곳은 나라의 모든 법이 헌법이라는 가장 중요한 규칙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해요. 당연히 공정해야 하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돼야 하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단순한 요청을 했어요. 과거 선거에서 몇 명이 투표했는지 확인해 달라는 거였어요. 그저 모든 것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마치 교실에서 출석을 부를 때 누락된 학생이 없는지 숫자를 다시 세어보자는 것과 비슷했어요. 하지만 뜻밖에도 헌법재판소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그 숫자를 확인할 수 없게 막아버렸죠. 이 결정은 많은 사람들을 걱정스럽게 만들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한국 정치판을 15년 동안 지켜봐 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보통 투표 숫자 같은 기본적인 걸 확인하자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마치 시험 점수를 다시 확인해달라고 선생님께 부탁했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거절당한 것과 같았어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혼란과 분노를 불러일으켰어요. 사람들은 의문을 갖기 시작했죠. 왜 숫자를 확인 못하게 하는 거지? 숨기려는 게 있는 건가? 이런 질문들은 마치 연못에 던져진 돌처럼 점점 더 퍼져나갔어요. 저는 직업상 서울의 금융계에서 많은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는데 그들도 걱정이 많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라가 이렇게까지 분열된 적이 없었다고 했고 다른 사람들은 재판관들이 과연 공정한지 의문을 제기했어요.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같은 이름들이 거론되었어요. 이들이 선거를 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였죠. 이 상황을 보면서 문득 어릴 적 학급 회장 선거를 떠올렸어요. 만약 누군가가 개표가 제대로 됐는지 의심했는데 선생님이 다시 세어보는 걸 거부했다면 어땠을까요? 학생들은 당연히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 결정은 단순히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신뢰를 무너뜨렸어요. 신뢰는 국민과 정부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리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어려워져요. 사람들은 지도자를 믿지 않게 되고 나라는 점점 불안정해지죠. 이 결정이 국제기업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에도 변화를 줬어요. 저는 골드만삭스에서 일하면서 큰 기업들에게 각 나라가 투자하기에 안전한 곳인지 조언하는 일을 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많은 기업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투표 숫자 확인 같은 간단한 요청조차 거부된다면 다른 문제들은 더 심각할 수도 있다고 걱정했어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이 결정이 평범한 사람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흔들어 놓았다는 점이에요.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의 목소리가 중요하고 법과 제도가 공정하게 작동할 거라는 믿음 위에 서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믿음을 잃기 시작하면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면 여전히 거리는 바쁘게 돌아가요. 거리 위를 걷는 사람들은 헌법재판소나 투표 검증 같은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몰라도 뭔가 잘못되었다는 건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질문에 답을 해주는 공정한 법원을 가질 자격이 있어요. 이번 결정은 단순히 투표 숫자를 확인하는 문제를 넘어선 일이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을 지킬 수 있는지 아니면 압력에 의해 금이 가기 시작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시험대였어요. 저는 평생 정치라는 분야를 연구해 오면서 이 순간이 한국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억될 거라는 걸 직감했어요.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였죠. 이 결정이 민주주의의 위기의 시작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더 강한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한 경고의 메시지가 될 것인가? 저는 서울의 번화한 금융가에 있는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늘 높이 솟은 빌딩들이 끝없이 이어졌죠. 한국의 헌법재판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아는 사람들로부터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게 됐어요.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이 하나둘씩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금융계나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는 작은 카페나 조용한 회의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그들의 걱정을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낮은 목소리로 3명의 판사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이들은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법적 결정을 내리는 헌법재판소의 판사들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저를 가장 불안하게 만든 건 이 판사들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계였어요. 선관위는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관리해야 하는 기관이에요. 하지만 제가 조사한 내용을 보면 이 판사들이 선관위와 너무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어서 과연 공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어요. 특히 한겨울 아침, 오랜 친구이자 정부에서 일하는 한 정보원이 제게 들려준 이야기가 뇌리에 깊이 박혔어요. 그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시스템은 정교하게 짜인 네트워크 같아. 다들 서로 알고 지내고 서로를 보호하지. 저는 그의 말을 노트에 적으면서 이것이 한국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곰곰이 생각했어요. 저는 동아시아의 정치 문제를 연구한 지 15년이 넘었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 봤어요. 보통 선거에 의문이 제기되면 법원이 철저하게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헌법재판소는 너무나 빠르게 유권자 수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기각해버렸어요.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유권자 수를 확인하는 건 기본적인 절차인데도 말이죠. 조사를 계속할수록 더 걱정스러운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연결고리를 카르텔이라고 불렀어요. 즉, 공익보다는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그룹이라는 뜻이에요. 더 우려스러웠던 건 헌법재판소가 선거 문제에 대한 의혹을 제대로 들여다볼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는 점이에요. 저는 사무실에서 밤늦게까지 문서를 뒤지고 여러 사람들과 통화를 하며 정보를 모았어요. 알면 알수록 사람들이 왜 걱정하는지 더욱 분명해졌어요. 단순히 한 번의 판결이나 몇몇 판사들 때문이 아니었어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골드만삭스에서 일하면서 한 나라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공정한 법원이 필수적이라는 걸 배웠어요. 법원이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안전부터 국제사회에서의 신뢰까지 모든 것이 영향을 받게 돼요.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 상황은 단순한 정치적 의견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헌법재판소가 선거 관련 정보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이렇게 성급하게 거절했다는 건 심각한 의문을 남겼어요. 왜 이렇게 기본적인 검증조차 거부한 걸까요? 이 질문은 제가 만난 전문가들과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됐어요. 이 장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저는 이 문제가 한국의 평범한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헌법재판소 같은 중요한 기관이 불공정한 결정을 내린다면 사람들은 정부를 더 이상 믿지 않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신뢰를 잃은 정부는 마치 균열이 생긴 건물처럼 점점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어요. 서울의 하늘이 붉게 물들며 해가 저물어 갔어요. 저는 노트를 정리하며 다음 분석을 준비했어요. 지금까지 발견한 것은 더 큰 이야기의 일부에 불과했어요. 앞으로 몇 달 동안 더 많은 사실들이 밝혀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를 가장 걱정스럽게 만든 건 이미 드러난 문제 자체보다도 이것이 한국의 민주주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점이었어요. 제 사무실 창문 너머로는 서울 금융가의 분주한 거리 풍경이 보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정치적 사건들이 전 세계의 경제와 금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특히 중요한 문제가 신경 쓰이고 있어요. 이 일이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세계적인 대형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에서 일하면서 무대 뒤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양한 소식과 보고서를 접할 기회가 많아요. 최근 들어 걱정스러운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다른 나라들이 한국의 선거 문제에 개입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개표 과정에 중국 참관인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일은 보통 있는 일이 아니에요. 또 다른 나라에서 몇몇 사람이 체포됐다는 이야기도 들리지만 아직 사실 확인이 진행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조심스럽게 다뤄야 해요. 이 상황을 보고 있으면 마치 퍼즐을 맞추는 기분이 들어요. 조각 하나하나가 모일수록 더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책상에 앉아 보고서를 검토하고 여러 연락처와 통화하면서 점점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조치라는 걸 발표했어요. 어떤 지도자든 이런 조치를 취한다는 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는 뜻이고 그만큼 정부가 지금 상황을 얼마나 우려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더 걱정되는 건 선거 문제에 대한 의혹을 제대로 조사하려는 움직임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회의에서나 보고서에서나 반복적으로 들리는 말이 있어요. 바로 선거 부정에 대한 조사를 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런 태도 때문에 저와 이야기를 나누는 해외 투자자들까지도 불안해하고 있어요. 정치적 리스크 분석가로서 저는 이런 상황이 외국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해야 해요. 제 보고서에서는 이 문제가 단순히 한 나라의 내부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설명하려고 노력해요. 지금 벌어지는 일은 점점 더 커지고 있고 결국 이 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거든요. 저는 여러 나라의 기업인들과 자주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한국에 대한 투자가 안전한지예요. 법원이 우리의 권리를 보호해줄까? 한국의 선거 시스템을 신뢰할 수 있을까? 같은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솔직히 지금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쉽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다른 나라들이 개입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지고 있어요. 아시아 지역의 다른 지사에서 일하는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눠 보면 그들도 비슷한 걱정을 하고 있어요. 특히 중국이 이 사태에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우려가 커요. 개표 과정에서 중국 참관인들이 있었다는 의혹까지 나오면서 이미 복잡한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제가 동아시아의 정치적 리스크를 연구해온 경험으로 볼 때 이런 문제들은 한 나라 안에서만 머물지 않아요. 마치 물 위에 던진 돌이 파문을 일으키듯 이런 사건들은 점점 더 넓게 퍼져나가요. 지금 그 파문이 점점 커지고 있고 많은 나라들이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에 주목하고 있어요. 이 사태가 평범한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져요.
한국에 투자한 외국 기업들이 떠나면 그 회사에서 일하는 공장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어요. 자영업자들은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 장사를 이어갈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어요. 해외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자기 나라의 이미지가 나빠질까봐 불안해하고 있어요. 결국 제 보고서 속의 숫자 하나하나는 실제 사람들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창밖을 보면 서울 금융가의 불빛은 밤이 깊도록 꺼지지 않아요. 저처럼 이 문제를 분석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그 건물들 안에서 밤늦도록 일하고 있겠죠. 우리는 같은 자료를 들여다보며 여러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오늘도 긴 하루를 마치면서 지금 우리가 역사의 한순간을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앞으로 몇 달 동안 한국에서 내려질 결정들은 이 나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아시아 전역 그리고 전 세계의 정부, 투자자, 시민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늦게까지 일하면서 전화도 돌리고 보고서도 작성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을 세상에 정확히 전달하는 것, 그게 제 책임이니까요. 처음으로 한국의 집권 여당에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날이 아직도 기억나요. 저는 정치적 사건을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정당들이 어떻게 협력하는지 혹은 때때로 협력하지 않는지 자주 지켜보곤 해요. 현재 한국의 주요 정당인 국민의힘이 제 눈길을 끌었던 건 당내 인사들의 행동 때문이었어요. 마치 사이가 좋지 않은 가족 같았어요. 어떤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를 지켜줘야 할 순간에도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웠던 건 일부 당원들이 자기 당 소속 대통령인 윤석열을 적극적으로 옹호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보통 정당에서는 당원들이 자기 당 대표를 강하게 지지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경우는 달랐어요. 마치 운동 경기에서 팀의 주장이 위기에 처했는데도 팀원들이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는 것 같았어요. 제1 특성상 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어하는 주요 경제인들과 대화를 나눌 일이 많아요. 그들이 저에게 상황을 물어보면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 깊은 균열이 생기고 있다고 설명해야 했어요. 이건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단기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큰 문제였어요. 사실 이런 현상을 다른 나라에서도 본 적이 있어요. 하지만 한국의 상황이 특별한 이유는 이 일이 지금 한국이 직면한 더 큰 문제들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에요. 당원들이 단합하지 못하는 시점에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졌는지에 대한 의문과 법원이 공정한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서울에서 일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요.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일부 당원들은 당내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걸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반면 어떤 이들은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자기 자리 지키기에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았어요. 마치 교실에서 어떤 일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불이익을 걱정해서 조용히 있는 학생들처럼요. 이 상황은 대통령 윤석열이 선포한 비상조치를 단기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보면 더 복잡해져요. 일부 당원들은 강하게 지지하지만 다른 일부는 확신이 없어 보여요. 같은 정당 안에서도 국가를 위해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의견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게 흥미로웠어요. 저는 이런 상황이 한국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주 생각해요. 집권 여당이 하나로 뭉치지 못하면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마치 한쪽에서는 앞으로 노를 젓고 다른 쪽에서는 반대로 젓는 배처럼요. 그렇게 되면 배는 제대로 나아갈 수 없겠죠. 가장 걱정되는 건 이런 혼란이 결국 한국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에요. 정치권이 서로 협력하지 못하면 나라를 위한 좋은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워져요. 마치 학생 대표들이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결국 학생들을 위한 변화가 이뤄지지 않는 것과 같아요. 서울의 사무실에서 창밖을 보면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보여요. 출근하고 가게에 들르고
친구들을 만나면서도 이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많은 시민들은 정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걱정하고 있고 정치인들이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라고 있어요. 저는 매일 보고서를 쓰면서 정치 정당이 특히 어려운 시기에 강하고 단결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돼요. 국민의힘이 이번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 한국의 미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관계, 경제 상황에도 영향을 미칠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벌어지는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이 상황을 계속 지켜보면서 그들이 더 나은 협력 방안을 찾아내길 바라고 있어요. 결국 한 나라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강한지는 정치 정당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을 얼마나 잘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으니까요. 제 사무실 책상에 앉아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분주한 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오랫동안 한국 정치에 대해 연구해 온 만큼 이번 위기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저는 과거 비슷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가장 걱정되는 건 정부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대우예요. 다른 전문가들과 대화하면서 또 여러 보고서를 읽으면서 숙청 전략이라는 말을 점점 더 많이 듣게 됐어요. 쉽게 말하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반대하는 목소리를 억누르려 한다는 뜻이에요. 이를 위해 뉴스 보도를 통제하거나 야당 지도자들이 자유롭게 발언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지켜본 다른 정치적 상황들을 보면 이번 사태가 세 가지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첫째, 정부가 언론 통제를 강화할 수 있어요. 이미 일부 신문과 방송사들이 이번 위기에 대해 보도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게 눈에 띄어요. 기자 몇 명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기사 작성할 때 신중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둘째, 사법부가 걱정돼요. 헌법재판소는 중요한 법적 문제를 공정하게 판단해야 하는 곳인데 사람들이 점점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경제계 인사들과 전문가들을 만날 때마다 같은 걱정을 듣곤 해요. 이제는 판사들이 정말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판단하는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법원이 모두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호해야 하는데 지금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문제는 훨씬 심각해질 거예요. 셋째, 정치권 내부에서 균열이 생기고 있어요. 제가 정치적 리스크를 분석하는 일을 하면서 지켜본 바로는 같은 당 안에서도 점점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예전에는 대통령을 지지하던 정치인들이 요즘 들어 조용해졌거나 심지어 비판하기도 해요. 이런 모습은 이번 위기가 정치권의 깊은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이 갈등이 완전히 해결되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몰라요. 이번 위기의 영향은 한국 안에서만 그치지 않아요. 저는 국제 기업들에게 한국의 정치적 상황이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언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여러 기업 대표들이 한국 투자를 망설이고 있어요. 규칙이 갑자기 바뀌거나 투자한 돈이 안전하지 않을까 봐 걱정하는 거죠. 한국을 지켜보는 건 주변 국가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아시아 국가에 있는 동료들과 이야기해보면 그들의 정부와 국민들도 한국의 상황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해요. 마치 연못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여기서 벌어지는 일들이 다른 나라들의 정치적 대응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매일 저녁 일지를 쓰면서 결국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들은 평범한 시민들이에요. 창밖을 보면 부모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가게 주인들이 문을 열고 학생들이 수업에 늦지 않으려고 뛰어가는 모습이 보여요. 어떤 결말이 오든 이 위기의 진짜 영향을 직접 겪는 건 결국 그들이겠죠. 앞으로 몇 달이 정말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 시기에 정치 지도자들, 판사들,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미래가 오랫동안 영향을 받을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여러 나라의 정치적 위기를 연구해 오면서 이런 상황에서 나라가 더 강해질 수도 있고
반대로 더 약해질 수도 있다는 걸 배웠어요. 결국 중요한 건 서로 의견이 다르더라도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지키기 위해 협력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노트를 덮으며 저는 여전히 희망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걱정도 돼요. 한국은 과거에도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냈고 국민들은 힘든 상황에서도 강인한 모습을 보여왔어요. 하지만 이번 위기는 한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새로운 방식으로 시험하고 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요즘 한국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이 위기가 사회 곳곳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 깊이 이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 금융가에 있는 한 조용한 카페에서 몇몇 기업인들과 만났어요. 그들의 걱정을 듣다 보니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떤 길을 걷게 될지 조금 더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장 크게 느끼는 변화는 일상적인 결정들이 점점 더 신중해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은행들은 대출을 내줄 때 더 조심스러워지고 있고 기업들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망설이고 있어요. 심지어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다고 말하더라고요. 아침에 시장을 거닐다 보면 상인들이 장래에 대한 걱정을 주고받는 걸 자주 듣게 됩니다. 제가 특히 주목하는 부분 중 하나는 국제관계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점이에요. 제 일을 통해 다른 나라들이 한국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볼 수 있는데 어떤 국가는 이 어려움을 이용하려 들 수도 있고 어떤 국가는 한국 기업과의 협력이나 정부와의 새로운 협약을 망설일 수도 있어요. 한국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기술 산업도 특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커 보여요. 기술 기업의 대표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새로운 규제나 정치적 개입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몇몇 기업들은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일부 사업을 해외로 옮기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기도 해요. 이 위기에 대한 젊은 세대의 반응도 특히 흥미로워요. 대학에서 간견을 할 때마다 젊은 사람들과 그들의 부모 세대가 이 상황을 바라보는 방식이 얼마나 다른지 실감하게 됩니다. 청년들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토론을 조직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민주주의에 참여하고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들이 만든 문제가 아닌 정치적 상황 때문에 미래 기회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문제도 제가 계속 지켜보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연구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보호해야 할 시스템을 점점 더 믿지 않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법원, 선거관리기구, 정부 기관 같은 곳을 신뢰하지 않게 되면 사회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가 훨씬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미디어의 역할도 변하고 있어요. 여러 신문을 읽고 뉴스 채널을 보다 보면 같은 사건이 아주 다르게 보도되는 걸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 사람들은 어떤 정보가 진짜인지 판단하기 어려워지고 있어요. 기자로 일하는 제 친구들 중 몇 명은 진실을 보도하는 것과 특정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하라는 압박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나라들의 역사에서 비슷한 상황을 살펴보면 앞으로의 가능성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상황이 더 나빠졌다가 서서히 나아지는 경우예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면서 점진적으로 좋아지는 경우고요.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사회가 분열된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적인 부분도 분명히 보여요. 제가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한 가지 공통된 점을 발견했어요. 학생, 자영업자, 교사, 직장인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공정하고 민주적인 나라로 남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같은 공통된 바람이야말로 한국이 이번 어려움을 헤쳐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봄이 다가오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국가가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며 더 강해질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돼요. 한국은 이미 수많은 도전을 이겨낸 경험이 있잖아요. 전쟁 이후 재건을 이루고
세계에서 손꼽히는 경제를 만들어냈으며 활발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어요. 이런 성취를 이뤄낸 나라라면 지금 당장은 길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더라도 결국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밤이 되면 호텔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곤 해요. 그렇게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보면서 저는 조심스럽지만 여전히 희망을 갖게 됩니다.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한국은 탄탄한 기반을 가진 나라이고 미래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쉽지는 않겠지만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해결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침 공기가 얼굴에 찰싹 때리는 듯 차가웠어요. 저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으로 걸어가고 있었죠. 시계를 보니 7시 30분이었는데 겨울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목도리를 더 꽉 조이고 목에 걸린 카메라를 정리했어요. 한국에서 기자로 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오늘은 다른 날들과는 뭔가 다를 거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 이름은 제이슨 클라크 우드워드예요. 저는 인터내셔널 헤럴드라는 신문사에서 정치 기자로 일하고 있어요. 아시아, 특히 한국의 중요한 정치 사건들을 주로 다루고 있죠. 지금까지 많은 시위를 봐왔지만 오늘 아침은 뭔가 달랐어요. 묘하게 불안한 기분이 뱃속에서부터 느껴졌거든요. 아직 해가 뜨기도 전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법원 앞에 모여 있었어요. 몇몇은 손팻말을 들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추운 바람에 펄럭이는 태극기를 들고 있었어요. 이들이 모인 이유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때문이었어요. 체포영장은 경찰이 누군가를 체포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특별한 문서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체포영장 때문에 사람들이 화가 많이 난 상태였고 분노가 점점 커지는 게 느껴졌어요. 법원 계단 근처에서 좋은 자리를 찾았어요. 서울에서 시위를 취재한 경험이 많은 저는 어디에 서야 상황을 잘 볼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죠. 가까이에서 자세히 볼 수 있으면서도 혹시라도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면 안전할 수 있는 거리였어요. 노트를 꺼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시위는 대체로 차분하고 조직적으로 진행되는 편이에요. 제가 미국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늘 얘기하곤 했죠. 한국 시위는 정말 평화로워.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보통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곤 했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밀치고 여기저기서 움직이는 모습이 심상치 않게 느껴졌어요. 카메라 렌즈를 통해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꺼운 겨울 코트를 입고 손으로 만든 팻말을 들고 있었는데 몇몇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얇은 재킷을 입고 있었고 군중 속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뭔가 계획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직업적인 본능이 저를 움직이게 했고 그 사람들을 찍어놨어요. 뭔가 수상했거든요.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었어요. 8시가 되자 군중이 너무 많아져서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경비를 서던 경찰들도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무정의를 자주 사용하고 방어 장비를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뒤로 물러나세요. 한 경찰관이 갑자기 한국어로 소리쳤어요. 제가 한국어를 어느 정도 알아들어서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었죠. 군중이 법원 입구 쪽으로 너무 가까이 몰려갔던 거예요. 앞쪽에 있던 사람들이 경찰과 언쟁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분위기가 점점 더 험악해졌어요. 저는 계속 사진을 찍고 메모를 했어요. 외국인 기자로서 제 역할은 모든 것을 정확히 관찰하고 기록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건 단순한 시위가 아니었어요. 한국 정치에서 아주 중요한 순간이 되고 있었어요.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법원 창문에 뭔가를 던진 거예요. 더 많은 경찰들이 앞으로 달려갔고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며 밀치기 시작했어요. 평화로웠던 시위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제가 특히 관심이 갔던 건 아까 그 수상했던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이제 군중 앞쪽에 있었고 마치 사람들의 움직임을 조종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마치 연극에서
배우들이 뒤에서 다른 배우들을 지휘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더 많은 경찰들이 도착하자 저는 법원 계단 위로 올라갔어요. 위에서 아래를 보면 전체 상황을 더 잘 볼 수 있었거든요. 신문사에 있는 편집장으로부터 메시지가 계속 울렸어요. 상황 업데이트를 요구하는 내용이었죠. 이 기사는 한국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이야기가 될 거라는 걸 알았어요. 차갑고 고요하게 시작됐던 아침이 이제 소음과 움직임으로 가득 찼어요.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높은 안테나를 단 뉴스 차량들이 속속 도착했고 제가 아는 기자들이 카메라와 마이크를 세팅하며 고개를 끄덕여 인사했어요. 지금까지 워싱턴 DC, 도쿄, 마닐라 등 여러 곳에서 시위를 취재해 봤지만 이번은 확실히 달랐어요. 단순히 체포영장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더 큰 무언가가 벌어지고 있었고 그걸 제가 알아내야만 했어요. 다시 카메라를 들어 군중 속 얼굴들을 포착했어요. 어떤 얼굴엔 분노가, 또 어떤 얼굴엔 두려움이, 그리고 몇몇 얼굴엔 묘한 만족감 같은 게 보였어요. 기자로서 제 역할은 오늘 이곳에서 일어난 일을 사실 그대로 기록하고 전달하는 거였고, 이 세세한 디테일들이 나중에 중요한 열쇠가 될 거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 서울경찰청에 있는 꽉 찬 기자회견장에서 노트북을 들고 서 있었어요. 방은 덥고 답답했는데 한국의 주요 언론사 기자들이 다 모여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는 서부지방법원 앞 시위에 대해 경찰이 발표를 하길 거의 2시간이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이 대행 경찰청장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제복은 완벽하게 다려져 있었어요. 그가 마이크 앞으로 걸어가자 방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사진 기자들이 그의 단호한 표정을 찍으면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조용히 들렸어요. 우리는 16명을 체포했습니다. 라고 이 청장이 한국어로 발표했어요. 제가 서울에서 몇 년 동안 살아온 덕분에 그가 말한 걸 쉽게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저는 바로 그 숫자를 적어두었어요. 내일 신문에 크게 나올 헤드라인이 될 게 뻔했으니까요. 체포는 정말 순식간에 이루어졌어요. 저는 법원 계단에서 경찰들이 시위대를 향해 움직이는 모습을 직접 봤던 게 떠올랐어요. 그들은 검은색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방패를 들고 있었어요. 몇몇 시위대는 도망가려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바닥에 앉아 움직이기를 거부했어요. 경찰들은 4~5명씩 팀을 이뤄 군중 속 특정 인물들을 신중히 골라내 체포했어요. 그때 제가 흥미로운 점을 하나 알아차렸어요. 경찰들이 마치 목표를 정확히 알고 있는 듯 했어요. 이건 그냥 무작위로 체포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특정 시위대의 사진과 설명을 가지고 있었고 체포하기 전에 휴대폰으로 뭔가를 확인하며 그 사진과 사람 얼굴을 대조하고 있었어요. 이 청장은 발표를 계속 이어갔어요. 그는 체포된 사람들에게 적용된 혐의를 나열했어요. 공무집행 방해, 경찰관 폭행, 그리고 정부 건물 무단 침입 같은 것들이었어요. 하나하나 들을수록 점점 더 심각해 보였어요. 제가 본 시위대를 떠올렸어요. 몇몇은 분명 법을 어긴 것 같았지만 몇몇은 그냥 혼란 속에서 휘말린 평화로운 시위자처럼 보였거든요. 수사는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 청장은 이미 시위 지도자 20명의 집을 수색했다고 설명했어요. 그들은 컴퓨터, 휴대폰, 그리고 문서들을 찾아냈다고 했어요. 경찰은 이 물건들이 시위가 사전에 계획된 것을 증명할 증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저는 여러 나라에서 시위를 취재했던 기자로서 이런 경찰 대응이 굉장히 빠르고 조직적이라고 느꼈어요. 미국 같은 곳에서는 이런 수사를 준비하는데 몇 주는 걸리곤 했거든요. 하지만 서울에서는 시위가 끝난 지 몇 시간 만에 경찰이 영장을 들고 사람들 집을 뒤지고 있었어요. 제가 손을 들어 질문을 했어요. 시위대와 정치단체 간의 연관성을 확인했습니까? 제가 한국어로 묻자 방 안은 더 조용해졌어요. 이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었어요.
이 청장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신중하고 짧게 대답했어요. 수사는 진행 중입니다.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정확히 받아 적었어요. 제 경험상 공무원들이 하지 않는 말도 종종 그들이 한 말만큼 중요하거든요. 그는 정치적 연관성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앞으로 더 많은 사실이 드러날 여지를 남긴 셈이었어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는 법원 근처 거리를 걸었어요. 아직도 경찰차가 구석구석 세워져 있었고 경찰관들은 몇 명씩 모여 조용히 얘기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까 있었던 시위의 팻말과 현수막들은 모두 치워져 있었어요. 시청 직원들이 와서 청소한 것 같았어요. 만약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 이곳을 봤다면 그냥 평범한 하루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은 평범하지 않았어요. 제가 한국에서 10년 동안 정치를 취재해왔지만 이렇게 빠르고 강력한 대응은 처음 봤어요. 경찰은 분명히 준비를 해놓은 상태였어요. 이건 단순히 예상치 못한 사건에 대한 대응이라고 보긴 어려웠어요. 저는 근처 작은 카페에 들러 메모를 정리했어요. 벽에 걸린 TV에서는 시위 장면이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카페 주인과 손님들도 말없이 그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모두가 이 일이 한국의 중요한 순간이라는 걸 알고 있는 듯 했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뉴욕에 있는 편집자로부터 온 메시지로 계속 울렸어요. 그들은 이번 일이 한국 민주주의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했어요. 추가 체포가 더 있을까요? 이게 정치적 시위에 대한 더 큰 탄압의 시작일까요? 저도 아직 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앞으로 며칠이 굉장히 중요할 거란 건 확신했어요. 당국이 이번 체포와 수사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정치적 자유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을 거였어요. 어두운 서울의 밤이 내려앉았지만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여전히 들렸어요. 내일은 더 많은 질문과 수사, 그리고 써야 할 기사들이 기다리고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오늘 제가 본 일을 글로 옮기는데 집중해야 했어요. 6명의 체포와 예상보다 너무 준비가 잘 된 경찰 대응, 그날의 이야기를요. 저는 외신 건물에 있는 작은 사무실에서 여러 개의 화면을 보면서 시위에 대한 뉴스들을 보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 놓인 커피는 몇 시간 전에 식어버렸는데 신경 쓸 겨를도 없었어요. 법원 앞에서 일어난 일을 각 방송사와 유튜버들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비교하는 데 집중하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서울에서 기자로 오래 일해온 저로서는 한 사건을 다각도로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의 주요 방송사들은 똑같은 영상만 반복해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들은 보수 유튜버들이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라고 계속 지적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책상 위에 놓인 제 카메라를 내려다보면서 거기엔 다른 증거가 담겨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카메라를 컴퓨터에 연결하고 아침에 찍었던 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한 영상에서는 제가 다른 시위 현장에서 봤던 좌파 성향의 시위자들이 군중 사이를 뚫고 앞으로 나가는 모습이 분명히 찍혀 있었어요. 그들은 평범한 옷차림에 자신들의 소속을 알릴 만한 팻말이나 표식도 없었어요. 그런데 움직임에는 확실히 목적이 있었고 마치 뭔가 계획을 세운 것처럼 보였어요. 그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김민호 기자였는데 몇 년간 함께 일했던 한국 기자였어요. 그가 평소 가던 외신 건물 근처의 커피숍에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20분 뒤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는 커피를 앞에 두고 그와 마주 앉았어요. JTBC 기자 봤어요, 그 사람. 민호가 조용히 영어로 물었어요. 그는 평소 침착한 사람인데 그날은 왠지 초조해 보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찍은 영상에서도 JTBC 프레스 배지를 단 사람이 가장 격렬했던 충돌 현장 한가운데에 있던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런데 다른 기자들처럼 취재나 촬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가장 문제를 일으킨 그룹과 함께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더 많은 뉴스 보도를 봤어요. KBS, MBC, SBS 같은
주요 방송사들은 같은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보수 유튜버들이 폭력을 유발했다고 비난했어요. 실제로 그 유튜버들은 시위 현장을 라이브 방송으로 중계했고 팔로워도 많아서 쉽게 믿을 수 있는 이야기처럼 들리긴 했어요. 하지만 제가 정치 기자로서 쌓아온 경험은 저에게 더 깊이 파고들라고 말해줬어요. 그래서 노트북을 열고 그날 아침 보수 유튜버들과 진보 유튜버들이 올린 라이브 스트리밍 영상을 보기 시작했어요. 영상들을 보면서 중요한 순간들을 메모했어요. 폭력이 처음 시작된 시점과 장소를 정확히 기록했죠. 조사를 하다 보니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어요. 보수 유튜버들이 확실히 화가 나고 목소리도 컸던 건 맞아요. 그런데 폭력이 실제로 시작된 곳은 그들이 방송하지 않았던 지역이었어요. 시간을 꼼꼼히 체크해 보니 어떤 경우엔 그 유튜버들이 그 장소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폭력이 시작된 경우도 있었어요. 저녁 뉴스가 방송되는 걸 보면서 답답함이 밀려왔어요. 한국 언론은 너무 단순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었거든요. 화난 보수 유튜버들이 문제를 일으켰다는 내용이요. 하지만 제 카메라 렌즈를 통해 본 진실은 훨씬 복잡했어요. 여러 그룹이 각각의 목표를 가지고 행동하고 있었죠. 이 내용을 The International Herald의 실을 기사로 쓸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더 필요했어요. 외국인 기자로서 저한테는 신중함이 필수였거든요. 확실한 증거 없이 주장을 했다가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보다 더 심각하게는 제 명성이 손상될 수도 있었어요. 기자에게 신뢰는 무엇보다 중요한 거잖아요. 그날 저녁 다른 기자들한테도 메시지를 몇 개 더 받았어요. 한국 기자들과 외신 기자들 모두였어요. 그들 중 일부도 TV에서 나오는 주요 이야기와 맞지 않는 점들을 발견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기자들은 저와 비슷한 영상을 가지고 있었고 또 어떤 기자들은 시위자들을 인터뷰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어요.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아서 기사를 작성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고층 빌딩 불빛들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은 제가 아침에 목격했던 혼란과는 너무 달라 보였어요. 기사를 쓰면서 최대한 공정하려고 노력했어요. 주요 한국 언론들이 보도한 내용도 포함했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목격한 사실도 함께 담았어요. JTBC 기자의 모습, 좌파 성향 활동가들의 움직임, 그리고 폭력이 시작된 시점 같은 것들이요. 제 역할은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게 아니었어요. 그저 전체적인 진실을 보여주는 게 제 일이었죠. 그 진실이 아무리 복잡하고 불편하더라도요. 기사를 뉴욕에 있는 편집장에게 보내기 전에 모든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이 기사 때문에 누군가는 화가 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기자로서 제 임무는 사람들이 믿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을 보도하는 거잖아요. 숫자는 참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곤 해요. 기자로서 오랜 시간 동안 일하면서 이런 걸 많이 느꼈는데 지금 서울에서 보고 있는 숫자들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광화문 광장 근처에 있는 제 작은 사무실에서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최신 여론조사 데이터를 보고 있었는데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고 창밖에서는 늘 바쁜 서울 교통 소리가 들려왔어요. 커피는 점점 식어가는데 저는 그 숫자들을 보고 놀라서 화면을 계속 바라봤어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놀라운 일을 해냈거든요. 대통령 임기 동안 처음으로 한국 국민 절반 이상이 그를 지지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게 충격적인 이유는 그가 지금 구속 중이라는 점 때문이었어요. 보통 정치 지도자가 체포되면 지지율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여기서는 반대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특히 제 눈길을 끈 건 젊은 층의 지지율 변화였어요. 데이터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18세에서 29세 사이 한국인들의 숫자가 눈에 띄게 바뀌었더라고요. 불과 2주 전만 해도 젊은 사람들 100명 중 37명만이 윤 대통령을 지지했었는데 지금은 그 숫자가 46명으로 뛰었어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큰 변화가 일어난 거죠.
저는 바로 전화기를 들어서 평소에 젊은 세대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자주 대화를 나누던 대학생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녀는 제 기사 작업을 도와준 적이 많았거든요. 체포 소식이 우리를 많이 화나게 했어요. 민지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우리가 모두 윤 대통령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이번 체포가 공정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민지와 대화를 나눈 뒤 저는 며칠 동안 서울의 대학 캠퍼스들을 돌아다니면서 이 변화를 더 잘 이해하려고 했어요. 서울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구내 식당에서 작은 그룹으로 모여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고, 연세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수업 사이사이에 정치 뉴스를 휴대폰으로 보는 모습이 더 많이 보였어요. 제가 가장 흥미롭게 느낀 건 젊은 세대의 시각에 소셜미디어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많은 학생들이 시위에서 찍은 영상을 저에게 보여줬는데 이 영상들은 대형 방송사들이 보여주는 이야기와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이런 영상들을 친구들과 공유하면서 그 상황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았어요. 홍대 근처에 인기 많은 카페에 갔을 때는 주로 공부하러 오는 대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거기서 정치학을 전공하는 학생 몇 명과 대화를 나눴는데 그들은 최근 여론 변화에 대해 직접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노트북에 그래프와 차트를 만들어서 나이대별로 어떻게 반응이 달라지는지 보여주더라고요. 이 추세를 보세요. 준호라는 학생이 자기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는 체포 이후 젊은 층의 지지율이 매일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주는 그래프를 만들었는데 그 그래프의 선은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다시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지난 며칠 동안의 메모를 보면서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대화 내용, 캠퍼스 방문, 소셜미디어에서 본 것들 모두 떠올리면서요. 여러 나라의 정치를 취재했던 기자로서 이런 일은 처음 보는 일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정치적 신념을 쉽게 바꾸지 않거든요.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정보를 접하면서 빠르게 생각을 바꾸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부모님이나 교수님이 생각하는 대로만 따르지 않았고 스스로 증거를 보고 결정을 내리는 것 같았어요. 가장 놀라웠던 점은 한국의 젊은 사람들이 법적 절차의 세부적인 부분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였어요. 단순히 윤 대통령을 좋아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규칙이 공정하게 지켜지고 있는지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이 일이 한국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날 저녁 기사를 마무리할 때쯤엔 서울의 스카이라인 위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사무실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젊은 세대의 이런 변화가 한국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한국 정치 취재를 한 지난 10년 동안 이런 반응은 처음 보는 일이었거든요. 이제 이건 단순히 숫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젊은 세대가 정치와 공정함, 그리고 나라의 미래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한 이야기였어요. 뉴욕에 있는 편집자에게 기사를 보내면서 이 일이 한국 정치에서 더 큰 변화를 가져올 시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주 내내 저는 아침 시간을 거의 국회 건물에서 보냈어요. 거대한 유리와 돌로 만들어진 그 건물은 평소보다 유난히 조용했어요. 시위 이후로 국민의힘 당 소속 의원들 중 많은 분들이 출근을 안 하면서 텅 빈 사무실들이 복도를 더 울리게 만들었어요. 윤이 반짝이는 바닥 위로 제가 걷는 발소리가 가볍게 울렸어요. 늘 가는 기자석으로 걸어가면서 남아있는 의원들이 오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런데 그분들 발걸음이 예전보다 빨라졌더라고요. 다들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가면서 기자들이랑 얘기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 중에서도 저를 가장 혼란스럽게 만든 건 당 지도부의 행동이었어요. 시위 이후 당 지지자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 정작 당 지도부는 이들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대신 국회 운영 방식을 바꾸자는 이야기만 계속했어요. 투표 규칙이나 위원회 구조를 조정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마치 집이 불타고 있는데
가구 배치를 바꾸는 것처럼 보였어요. 어제 시위 주최자 중 한 분이신 김 여사님과 이야기했던 게 떠올랐어요. 작은 카페에서 마주 앉았는데 그분은 두 손으로 컵을 꼭 쥐고 계셨어요. 우리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우리 지도자들은 국회 절차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분의 눈은 피곤하고 슬퍼 보였어요. 저는 그녀의 말을 노트에 적으면서 한국 정치에서 이런 모습은 좀처럼 본 적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당의 지지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시위 이후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지지하게 된 거죠. 특히 젊은 층에서 그 지지율이 높아졌어요. 그런데 정작 당 관계자들과 얘기해보면 그들은 이 지지율 상승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무관심해 보이더라고요. 어느 날 아침 저는 박진우 의원님이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분은 그래도 저와 이야기를 나눠주시는 몇 안 되는 정치인 중 한 분이셨어요. 우린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이 넥타이를 고쳐 매며 말했어요. 이 개혁안들이 장기적으로 한국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구속된 지지자들에 대해 묻자 그는 곧바로 주제를 바꾸더라고요. 그 주 내내 저는 위원회 회의에 몇 시간씩 참석하면서 국회 규칙 변경에 대한 논의를 지켜봤어요. 투표 절차나 위원회 배분 같은 주제들이 다뤄졌어요. 중요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당장 지지자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들이 참 부적절해 보였어요. 당 지도부가 원하는 방향과 지지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 사이의 간격은 날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었어요. 그걸 뚜렷이 느꼈던 건 구속된 시위자들의 가족들을 만났을 때였어요. 법원 근처의 한 주민센터에 모여있던 그분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소식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자신들이 지지했던 당으로부터 완전히 잊혀졌다고 느끼고 계셨죠. 퇴직한 교사인 이 선생님은 구속된 아들 이야기를 제게 들려주셨어요.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계시면서요. 우린 당을 믿었어요. 그는 손에 쥔 휴지를 접었다 폈다 하면서 말했어요.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의 말이 그날 저녁 기사를 쓰면서도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국회 근처 제 작은 사무실로 돌아와 며칠간의 메모를 쭉 살펴봤어요. 점점 명확해졌어요. 당 지도부는 장기적인 정치적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지만 지지자들은 구속된 시위자들을 위한 즉각적인 행동을 원하고 있었어요. 이건 제가 다른 나라에서도 봤던 상황을 떠올리게 했어요. 정치정당이 지지자들과 점점 멀어지는 그런 모습이요. 가장 흥미로운 대화는 국회 식당에서 이루어졌어요. 초선 의원들이 가끔 저랑 자리에 앉아 당의 방향에 대해 조심스레 얘기했어요. 그들도 문제를 이해하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바꿀 힘이 없다고 느끼고 있더라고요. 몇몇은 구속된 시위자 가족들을 직접 찾아가기도 했지만 당 지도부를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괴리가 점점 더 커지는 게 보였어요. 당 지도부는 계속 개혁 의제를 밀고 나가면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절차와 위원회 구조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 사이 법원 근처의 주민센터는 점점 더 많은 걱정하는 가족들로 채워졌어요. 두세 개가 연결돼야 하는데 전혀 연결되지 않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한국 정치를 취재한 모든 시간 중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어요. 지지층은 강력한 지지를 보내고 구속된 동료들을 도와달라는 명확한 요구를 했는데 당 지도부는 사람들이 이해하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기술적인 개혁에만 집중했어요. 그날 저녁 기사를 마무리하며 생각했어요. 이 상황이 한국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했어요. 당의 지지자들이 이 순간을 기억할까? 지도부는 너무 늦기 전에 자신의 실수를 깨달을까? 이런 질문들이 제 노트 속에 남겨졌고 그 답은 결국 시간만이 알려줄 수 있겠죠. 국제헤럴드 서울지국의 제 사무실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어요. 책상에 앉아 지난 몇 주 동안 모아둔 메모 더미를 바라보고 있었죠.
커피는 이미 식어버렸지만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이 이야기가 단순히 한국의 문제를 넘어서 얼마나 더 커졌는지 생각하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서울에서 10년 넘게 살며 일해온 미국인 기자로서 저는 한국인과 외국인이 이 사건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어요. 매일같이 세계 각지에서 기자나 외교관들에게 전화나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들이 궁금해했던 건 늘 비슷했죠. 이 시위와 윤 대통령 체포 사건이 한국 민주주의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어제 싱가포르 외교관 마리아 첸과 나눴던 대화가 떠올랐어요. 미 대사관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었죠. 그녀는 차를 젓는 동안 걱정스러운 표정을 숨기지 못했어요. 온 지역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녀가 말했죠. 이렇게 큰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 체포되는 일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이에요. 그녀의 말이 맞았어요. 제가 기자로 일하면서 아시아 각국의 정치적 사건들이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여러 번 봐왔거든요. 대만 정부는 이미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일본의 주요 신문들은 매일 업데이트를 내보내고 있었어요. 심지어 호주 총리도 이 상황에 대해 언급했을 정도였죠. 이 이야기가 제가 다뤘던 다른 사건들과 다른 점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흔들고 있다는 거였어요. 오랫동안 많은 이들이 한국을 아시아 민주주의의 성공 모델로 보았잖아요. 군사 독재에서 활기찬 민주주의로 변화한 나라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일부 국제 관찰자들은 뭔가 변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저는 전 세계 싱크탱크와 연구소들이 내놓은 보고서를 읽으며 몇 시간을 보냈어요.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는 이 상황을 분석한 논문을 발표했고, 워싱턴 DC에 있는 브루킹스 연구소에서는 특별 패널 토론회를 열었어요. 모두가 한국의 미래에 대해 각자 의견을 내놓고 있었죠. 외신 기자들에게서 오는 메시지도 끊임없이 울렸어요. 어떤 기자는 법적 절차를, 또 어떤 기자는 대중의 반응을 물어봤어요. BBC 동료 기자는 이 사건이 다른 나라의 정치적 위기와 어떻게 비교될 수 있는지 궁금해했어요. 저는 모두에게 똑같이 대답했어요. 이 상황은 분명히 한국 고유의 문제지만 그 여파는 국경을 넘어 영향을 미칠 겁니다. 가장 흥미로웠던 건 외국 투자자들과의 대화였어요. 많은 투자자들이 한국 기업과 프로젝트에 막대한 돈을 투자했거든요. 그들은 뉴스에 촉각을 곤두쓰며 투자금이 안전할지 고민했어요. 일부는 정치적 불안정이 한국 경제에 타격을 줄까 걱정했지만, 다른 일부는 대통령까지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한국 민주주의의 강함을 긍정적으로 보기도 했어요. 어느 오후에는 한국 외신기자 클럽에 들렀어요. 평소처럼 국제기자들이 모여 테이블 주변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몇 년째 알고 지낸 독일 기자 토마스가 중요한 점을 짚었어요. 봐요. 이 모든 게 얼마나 질서 있게 돌아가고 있는지요. 그가 말했어요. 다른 나라 같으면 이런 정치적 위기 때문에 모든 게 멈췄을 텐데, 여기선 지하철도 시간 맞춰 다니고 사람들은 출근하고 학생들은 학교에 가잖아요. 삶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의 말이 맞았어요. 시위와 정치적 드라마가 한창인 와중에도 서울의 일상은 여전히 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이건 한국 사회의 특별한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었죠. 큰 정치적 변화도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걸요. 저는 매일 기사를 쓰면서 국제 독자들이 이 복잡한 사건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노력했어요. 갑질 같은 한국적 개념이 현재 상황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설명하고, 한국 민주주의가 서구의 민주주의와 어떤 점에서 다르며 또 어떤 고유의 강점과 과제를 안고 있는지도 이야기했어요. 가장 어려운 건 이 위기가 한국의 국제적 역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설명하는 일이었어요. 한국은 기술, 엔터테인먼트, 무역의 주요 플레이어잖아요. 미국과 중국 모두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도 하고요. 한국 정치에 큰 변화가 생기면 이런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워싱턴 DC에 있는 제 소식통 몇몇은 이 사건이 한미동맹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걱정했어요. 베이징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건이 지역 정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의 깊게 지켜봤고요. 심지어 유럽연합도 관찰단을 보내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서울 스카이라인이 보이는 제 사무실 창밖을 내다보며 이번 사건이 한국 민주주의의 도전과 강점을 동시에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시위와 정치적 다툼은 있었죠. 하지만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체계와 민주주의에 깊은 관심을 가진 시민들,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하는 사회가 있다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해가 건물 뒤로 저물어가자 다시 컴퓨터 앞으로 돌아와 또 다른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계속 지켜보고 듣고 이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